아래쪽에 빨간색 테두리 나올 때가 있죠.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나올 때가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우리 수업했던 거 이제 늦어도 다음 날까지 제가 올려드릴 거라고 했었죠. 복습용으로 쓰라고. 근데 제가 사람이라서 간혹 깜빡하고 안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참고하시는 걸 잘 이용하시는 분은 저한테 정신 차리고 빨리 녹화 버튼 누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빨리 얼른 누를 테니까 우리 다른 반도 안 눌러져 있는지 저한테 보고 체크해서 이야기 많이 하세요. 특히 이용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정신 차리고 빨리 눌러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게 지금 녹화되고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봅시다. 자,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회계에서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자,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T자를 써서 왼쪽 오른쪽을 사용을 해요. 왼쪽 오른쪽을. 자,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이 좌측을 차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측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해서 둘로 왼쪽 표현을 할 건데, 자,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는 그 과거에 베니스 상인 때부터 시작을 한 거래요. 그 베니스 상인들이 그 서로 그 장사 같은 걸 할 때에 물건을 사와 가지고 내가 팔고 그리고 또 물건 사려고 하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팔고 있고 사오는 사람은 계속 사가지고 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물건들을 다 같이 파니까 그걸 공동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법인의 시초라고 하는데, 그럼 같이 좋은 마음에 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같이 분배만 잘하면 될 건데, 근데 이 회계 시작은 서로 불신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돈을 그럼 지금 자기들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얼마를 남겼고 하는 기록을 어딘가 써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과거에 오른쪽 대변에는 오른쪽에는 자금의 유입에 대해서 쓰게 된 거예요. 우리 법인 인격체라고 말하는 이 법인의 외부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측에다 쓰는 거예요. 자금의 유입을. 그럼 우리 법인에 돈이 들어왔는데 빌려왔다면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 상환의 의무가 있는 것들을 이걸 다른 말로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부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돈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빚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건 내가 빚이라는 건 내가 그 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아니면 재산 중에서 상환의 의무가 없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자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우리 부채하고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갚아야 되는 건 부채고 그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차변인 왼쪽은 자, 우리가 기업이 그럼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자금의 운용을 어떻게 하냐라고 적어두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 팔기 위해서 팔 물건을 얼마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물건 만들려고 기계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있는 건지. 자, 법인이
통장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건 쓸모없는 기업이에요. 법인은 계속 이윤을 창출을 해서 법인의 주인한테 그 돈을 이제 턴을 해줘야 되는 거지,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법인 인격체라고 말하는 이 법인이 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계속 이 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을 어떤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적어주는 것을 우리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산이라고 에셋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적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외부 이해관계한테 보여주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이걸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시점에 내가 총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이 얼마고, 그리고 갚아야 될 거 빼면 나머지는 내 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재무상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규칙 중에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건 항상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다는 거예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3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 3억짜리 집만 가지고 보면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총 3억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2억 받았어요. 그러면 갚아야 될 거는 2억이죠. 그럼 1억은 내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1억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래서 우리 이 자산과 자산은 부채와 자본에 합계하고 금액이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난 집은 그대로 있는데 돈을 벌었어요. 그럼 돈 버는 걸로 빚을 갚으면 빚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내 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원리를 가는 거예요.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래요. 자, 우리 회계나 세법하고 회계는 다 그 일본이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왔어요. 원래 일본 걸 쓴 건 아니고 우리가 유럽 걸 주로 썼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유럽 거를 이제 일본에서 번역했는데, 걔네들이 한문으로 번역을 해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럽에 있는 글자들보다는 한문을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용이했기 때문에 일본 걸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표현할 때 대차라는 표현도 생기고, 그리고 이거 재무상태표의 옛날 이름이 대차대조표라고 했죠.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는 건 대차대조표에서 BS라는 게 밸런스드 시트가 왼쪽인 차변하고 오른쪽 대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균형이 맞다고 해서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무상태표는 차변 대변 맞추는 표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 건전성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해서 파이낸스 포지션으로 이름이 변형이 이제 IFRS는 쓰고 있는 거고, 우리 대차대조표는 그냥 일본에서 한문으로 온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등식이 되게 되는데, 이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게 그럼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형식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자, 이 재무상태표 등식보다 아주 중요한 등식이 자본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차 평균의 원리는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내 돈이 1억이라 그랬는데 갚아야 될 게 1억 5천이라 그러면 뭔가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지금 3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천 갚아야 되는데 그럼 내 돈이 1억 5천이어야 되지 1억이면은 안 맞잖아. 그럼 잘못됐다는 걸 바로 차이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리고 부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거, 갚아야 되는 걸 부채라고 할 거예요. 그럼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걸 빼면 그걸 우리는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본을 다른 말로 뺄 걸 다 뺀 걸 이제 앞에 순자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순자산이라고 표현도 해요. 자본을. 그럼 자산 중에서 내 거 아닌 거, 다른 사람 거 다 뺀 게 내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자본 등식이 왜 중요하냐면, 자, 참고로 자본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IFRS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본 챕터에 가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각 나라의 상법에 따라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어놨다는 건 여러분들 자산에서 그냥 부채 빼라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걸 제외하면 전부 다 이 회사의 재산이다라는 큰 의미예요. 그걸 우리는 자본으로 보겠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자본의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자본은 이제 나중에 계정 과목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자산 계정 과목이라는 것도 막 다 공부하고, 부채라는 분류되는 계정 과목도 다 공부하고, 자본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도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럼 난 많은 계정 과목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럼 다음 중 자본의 금액은 얼마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본 계정 과목의 합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의 금액을 물어보면 자본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니까 더하니까 얼마네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자산을 다 더하고 부채를 다 찾아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가지고 자본을 찾아서 더하기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가지고 보면, 자, 이걸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줄 건데, 자, 그럼 우리 차변인 왼쪽은 자산이라고 쓸 거고, 오른쪽은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둘로 먼저 나눠서 당연히 합계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 금액만 가지고 전체 합계만 줘가지고는 유용한 정보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분을 해서 또 통합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이 유동, 비유동이에요. 유동, 비유동. 그럼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언제냐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죄송해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정상 영업 주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는 거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정상 영업 주기 기준, 이 표현이 뭐냐면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나면 유동이라고 볼 거고 1년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일어나면 유동으로 보여줄 거고 정상 영업 주기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으로 보여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2년이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 계정 과목 표현에 단기, 장기의 기준이 될 건데 수식어로 얘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어요. 얘는 1년 이내에 현금화 못해요. 이런 기준을 빚이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돼요. 1년 이후에 갚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해 줄 거고 컴퓨터가 나 돈 빌려왔다고 했을 때 AI가 아니니까 얘가 언제 갚아야 되는지는 내가 정보를 줘야 되겠죠. 그럼 정보 줄 때에 언제 갚아야 되는 기준을 주는데 이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2021년 4월 1일 날 우리 1년 6개월 금전을 대여했어요. 그럼 금전을 대여했으면 이걸 유동으로 봐야 될 것이냐 비유동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렇게 나왔을 때에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파악하는 게 첫 번째가 만기예요. 그럼 만기를 보면 4월 1일이니까 2022년 그럼 9월 30일까지 갚으면 되네. 그죠? 이해가시죠? 1년 6개월이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올해 지금 이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보고 기간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이죠. 이날부터 1년이면 2022년 12월 31일인데 그럼 지금 만기가 1년 이내에 일어나게 되죠. 이 기간 안에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유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유동이 1년 6개월이라 비유동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오늘부터 1년이 아닌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세법 가면 오늘부터 1년 맞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회계 기준에서는 오늘부터 1년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글자가 중요한 거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이 날이 기준인 거예요. 그럼 이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동 비유동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대여 빌려준 게 아니고 빌려왔다 차입했다 하더라도 유동 비유동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럼 왜 이런 기준을 쓰고 있냐면 자 지금 4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줬어요. 당연히 장부에는 기록하겠죠. 돈 빌려줬다고. 그래야지 누구한테 돈 언제 받을 거다 쓸 거니까 장부에 기록할 건데 이 장부에 기록한 사실을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걸 우리가 일일이 바로바로 보고하냐 그거예요. 우리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날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가 기간별 보고의 원칙으로 회계기간 동안 딱 한 번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딱 한 번 하기 좋은 날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재무상태표 작성을 21년도 12월 31일 날 작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날 작성을 하면 결론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가 열람을 할 수 있는 건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가 제일 빨라도 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날이지만 제일 빠르다면 이론상으로는 이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끼리는 당연히 장부에 매일 쓰지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우리 장부를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줄 건데 그거는 1년에 한 번만 만들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드는데 마지막 날 기준 만들 거고. 그래서 연말하고 지금 상반기가 바쁜 거예요.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고 해서 다 바쁜 건데, 그럼 지금 외부 이해관계자가 보는 게 2020년도죠. 22년도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외부 이해관계자 봤을 때 2022년도에 일어나면, 내가 지금 열람하고 있는 이 해에 일어나면 유동으로 봐야지 오해할 확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같은 올해 일어나는 건데 날짜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이 오면 이 사람들은 그 날짜도 알아야 될 거예요. 이 날짜라는 걸. 그런 건 쓸데없는 정보죠.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는 그럼 22년도에 열람을 하니까 22년도에 일어난다면 유동으로 쓰는 거고 22년도 이후에 일어난다면 비유동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걸 구분해 가지고 볼 때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22년도 9월 30일 날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 안에 일어나니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유동이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이라는 건 우리는 재무제표는 그 재무에게는 과거지향 정보예요. 내가 얼마 벌었어요? 내가 지금 얼마 빚이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지 앞으로 얼마 벌 거예요? 라는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과거지향 정보이니까 21년도 거를 22년도에 열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열람하는 그 다음 연도에 이 해에 일어나는 건 유동이고 그 해에 일어나지 않으면 비유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내년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년에 일어나면, 지금 제 입장에서 21년도니까 내년에 만기가 되면 유동, 내년에 만기가 안 되면 비유동이라서 내년에 만기네요? 그럼 유동으로 가야죠. 그래서 앞에 단기자를 붙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년짜리였다면 23년도 3월 31일까지였겠죠. 만약 2년 빌려줬다면 그때는 비유동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이게 빌려주면 자산이고 빌려오면 당연히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이걸 가지고 먼저 잡고, 근데 정상 영업 주기라는 건, 자 우리 제조업의 경우를 보면 제조업의 우리 정상 영업 주기를 보면 먼저 원재료 같은 걸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걸 판매를 하고, 그리고 대금 회수를 하겠죠. 자 이렇게까지가 한 사이클인데 이걸 우리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조업은 뭐 사와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까지. 그럼 이 기간을 봤는데 뭐 하나 만드는데 뭐 3년 4년 걸린다면 그건 우리 유동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정상 영업 주기 이내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상 영업 주기인 거예요.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가 1년인 거예요. 영업 주기가 1년. 그러면 올해는 여기까지만 1년이 되니까 그런 물건 사온 거에 대한 정보만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연도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하고 또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 연도는 돈도 받고 물건 산 게 있을 거고, 또 그 다음 연도는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판매해서 돈 받는 것만 있고 하면, 이건 기간마다 어떤 상황이 되냐에 따라서 돈 번 해도 있고 돈 쓰기만 하는 해도 있고, 그러면 우리 비교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간별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1년을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하면 이 기간 아니면 여기를 전부 다 유동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정상 영업 주기라는 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상 영업 주기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언제까지다라고 잡아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론상으로 기억하시는 거고, 도고기간 정률로부터 1년 기준이라는 건 우리 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장부에 쓸 때 컴퓨터한테 유동이다 비유동이다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식별하려고 그 계정 과목이라는 글자 앞에 단기 장기라는 글자가 수식어처럼 붙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선택해줘야 컴퓨터가 얘는 유동이네라고 해서 가서 인지를 하고 장부와 재무제표를 다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자산은 그럼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둘로 나누게 될 거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두 분류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또 합계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건데, 자 그럼 이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내년 안에 돈을 갚아야, 돈을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한 거고, 유동부채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동안 우리 회사가 상환해야 되는 돈을 합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유동자산은 1억이 있는데 유동부채가 10억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투자를 할까요? 1년 이내에 지금 현금화를 1억밖에 할 수 없는데 얘를 갚아야 될 게 10억이면 일단 여러분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는커녕 돈도 안 빌려줄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높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생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크게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고 나서 자 이제 이 차변인 자산은 우리 이 자금의 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더 보기 위해서 이 유동 자산은 우리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분류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고, 자 비유동 자산은 우리 투자 자산과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게 될 건데, 자 이거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복습도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아직 저를 모르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죠. 제가 외우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컴퓨터 가지고 할 건데 짠 하고 누르는 순간 순서대로 적혀 있죠. 그죠? 나 이거 이런 시험에 나왔는데 이 순서 물어봤는데 못 맞추시는 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컴퓨터에 뭐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외울 필요 없다는 건 컴퓨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금 제가 적은 이 순서잖아. 자연스럽게 인지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시험 때는 그거 이용하면 되니까 그냥 어떤 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적은 순서, 방금 컴퓨터에 적혀 있는 순서 다 일치하죠? 그럼 얘네들이 왜 이런 순서가 돼 있냐면, 자 이제 우리 회계 기준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이에요. 과거 옛날에는 좀 유치하게 이걸 작은이라고 써서 오답 지문으로도 많이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너무 잘 맞춰서 그런지 또 어느 순간 또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자산을 보여줄 때 무조건 이 순서대로 보여줘야 돼요. 유동 자산이 더 위에 있고 비유동 자산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 당좌 자산, 재고 자산이 뭐냐면 당좌 자산은 내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내 통장에 있는 돈들이에요. 그냥 특별한 큰 어려움 없이 빨리빨리 현금할 수 있는 거고, 재고 자산은 내가 팔 물건이에요. 팔아야지 현금화 되니까 당좌 자산이 현금화가 더 빠르죠. 자산은 현금화 되는 순서를 가지고 유동성이라 말해요. 투자 자산은 우리 회사 영업 활동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우리 학원이 법인인데 학원업을 하는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는 건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면 회사가 어려우면 땅부터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언제 현금할지 모르니까 비유동으로 지금 와 있는 거고, 유형자산이라는 건 이제 우리 학원업을 하면서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형체가 있고 우리 사업을 하는데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들이고, 무형자산은 형체가 안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럼 형체가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걸 했을 때에 당연히 형체가 보이는 게 더 현금화시키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게 당연히 유용하니까 위쪽에 있는 거고, 기타 비유동 자산은 뭐냐면 언제 현금화 될지 모르겠다. 내일 당장 될 수도 있고 10년이 돼도 안 될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자, 보증금.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을 때 보증금 걸면 여러분 돈이죠. 나갈 때 받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내 돈인데 그 돈이 내 수중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그린에 우리는 사장님 한 명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할 건데 김상곤 씨라고 우리 사장님이에요. 당연히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하고 인사하는데 근데 안양지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차리자마자 1년도 안 돼서 팔았어요. 그럼 그 건물 보증금은 우리 그만 찾았겠죠. 신촌점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됐어요. 보증금 본지도 엄청 오래됐겠죠. 그런 돈들을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걸 기타 비유동 자산에 두는 거예요. 그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으로 해서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해야 되고, 근데 IFRS를 공부하신 분들은 유동 자산은 이 순서, 비유동 자산은 이 순서를 지키는데 유동 비유동 위치는 뒤집어져도 돼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재무제표 열면 이건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요. 외부 이해관계자가 투자하려는 사람은 이쪽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얘가 위쪽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건 IFRS니까 그런 거지. 지금 여러분 중에서 주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재무제표 열어봤다가 순서 틀린 거 보고 이거 가능하다고 쓰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건 IFRS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앞에 이런 말 했었죠. 기업이 통장에 돈 있고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외부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올라가 있는 곳이 더 많이 있는데 그건 자기 자유예요. IFRS는.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큰 거부터 위에서부터 올 거예요. 그럼 자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데 부채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 빌려왔는지는. 그냥 올해 갚아야 되는지 내후년에 갚아야 되는지만 알면 되지. 어떻게 돈 빌려왔니?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이나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얘 둘이는 이렇게만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순수한 내 돈인 이 자본도 분류를 나누게 되는데 이 나눌 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분류로 나누게 돼요. 우리는 이 분류별로 안에 계정 과목 요소 하나하나씩 같이 설명하면서 다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작은 나무면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법 가지고 그냥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이렇게 분류로 나누는데 위에 걸 납입자본이라고 하고 자 상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쓴 건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쓰는 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지워질 거예요. 자, 납입자본, 손익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납입자본은 뭐냐면 투자받아서 우리 회사 돈이 된 거예요. 투자받아서 우리 회사 돈이 된 게 납입자본인 거고 손익자본은 뭐냐면 우리가 사업해가지고 돈 남겨서 우리 법인 돈이 된 거예요. 그럼 일단 구분에 대한 느낌은 드시죠? 왜냐면 안 갚아도 되는 게 내 돈인데 투자받아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내 돈이고 투자 받으면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빌려주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고 투자 받으면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이 사업 제대로 안 하면 니중니 내중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또 사업해 가지고 돈을 번 거 둘로 나누는데 자 여러분들 이 요즘 공부하시면서 용어를 잘 모르면 인터넷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인터넷 찾아보실 때 이 자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우리가 안 쓰는 용어들이 많아서 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는데 그 외의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자 우리 자본을 치면 캐피탈이라고 적혀 있을 건데 캐피탈은 납입자본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컴이라는 게 손익자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합쳐서 말하는 이 자본은 이쿼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회계상의 모든 자본을 보려고 그러면 이쿼티를 검색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캐피탈이 나와요. 근데 한국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쓴 게 한국어가 뛰어나죠? 어떤 부분이 뛰어나요? 어릴 때 우리 세뇌교육 받았잖아. 뛰어난 글이라고. 그죠? 안 좋은 글이라고 교육 받으신 분은 없을 거잖아. 뛰어나긴 뛰어난데 뭐가 뛰어난지 이야기 안 하죠.
우리 한글이 뛰어난 거는 의성어, 의태어는 뛰어난데 고유명사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중국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속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영어로 쓰면 방금 틀렸죠? 한자도 틀려요. 이 자본 지금 이 자본하고 이 자본하고 이 자본이 틀린데 그 한자들을 한글로 쓰면 전부 다 자본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한자의 자본을 그 한글로 써도 자본이라고 우리 글이 나올 거고 여기도 또 다른 한자가 적혀 있는데 한글로 자본이고 또 다른 한자인데 쓰면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와 영어는 틀린데 한국어는 다 자본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법에서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많이 조회하신다면 이커티를 보셔야 되지 아니면 일부분만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다른 부분 말고 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잉여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잉여라는 표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잘 안 쓰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별명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쓰레기고 하나가 잉여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잉여가 뭐냐면 남아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잉여인간 하니까 별로 안 좋지만 잉여금이면 아주 좋아 보이죠? 돈이 남아돌잖아. 그죠? 그럼 돈이 남아도는데 어떻게 돈이 남아도느냐 그거예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자본잉여금은 우리 납입자본은 투자받아서 자본 간의 거래에서 투자받으면 무조건 돈 남아요. 그래서 이 투자받아서 돈이 남은 거냐 아니면 아래쪽은 사업을 해서 돈이 남은 거냐 이렇게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건 지금처럼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건 투자받아서 우리 회사가 돈이 된 것과 사업을 해서 돈이 된 거를 구분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꼭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할 때도 당연히 이 회사가 사업에서 돈 번 게 많아야 되지. 지금 호황기여서 주식 발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받은 거 가지고 뭐 이익을 남긴 회사는 그 회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잉여금을 구분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표현해주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무 회계를 하는 목적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구분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디테일하게도 더 이제 보여줄 건데 최소한 이 구분을 해서 이게 구분 통합의 원칙으로 이 금액들의 합계도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도 좀 더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우리가 돈 빌려준 거하고 빌려온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빌려준 거와 빌려온 게 자, 예를 들어서 A 회사한테 우리가 자 빌려준 돈이 100만 원이 있고 빌려온 돈이 60만 원이 있어요. 같은 한 회사한테. 그럼 우린 일반적으로 한 회사한테 하면 그냥 나 40만 원 받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40만 원 받으면 되죠. 그런 걸 순액으로 이제 우리는 뺄 거 다 빼고 순액으로 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자 우리 빌려준 돈은 내 자산인가요? 역시 우리 반도 착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자산에 대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빌려온 돈은 부채인가요? 그 느낌이 있죠. 한국 사람들 신기하게 여러분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빌려온 거는 빚이고 부채라는 걸 아는데 빌려준 돈은 내 돈이 자산이라는 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빌려온 돈은 얘는 부채고 빌려준 돈 나의 채권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자산이에요. 자산.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청액주의가 있는데 청액주의가 뭐냐면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40만 원으로 보이지 말고 서로 상계하기로 했으면 회계상 거래로 장부에 60만 원치 서로 상계하기로 한 걸 장부에 쓰면서 없어지는 거지. 금액을 40만 원 내 마음대로 내리는 행동. 얘한테 갚을 거 제로 받을 거 40 이렇게만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거래가 발생한 걸로 해서 거래 사실로 기록을 해서 금액이 줄어들도록
만드는 거지 임의적으로 상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글자가 뭐냐면 자산과 부채를 해요. 자산과 자산, 부채와 부채 그런 거는 순액으로 보여줘도 돼요. 근데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과 부채 이걸 임의적으로 상계를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임의적으로. 자,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좀 보면, 자, 우리 재무제표에서 지금 이 파일에는 지금 얘가 빠져버렸는데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책에 적혀 있죠. 재무상태표는 얘는 특징이 일정 시점 그리고 재무상태의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이 키워드예요. 그럼 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를 방금 자산, 부채, 자본도 나누고 그리고 1년 기준과 유동성 배열인데 이 1년 기준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아무 말 안 하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지 오늘부터는 없어요. 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줄 거니까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준으로 봐야지 나의 기준인 오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게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방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뒤쪽에 있는 말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 이해 가실 거예요. 얘는 자산과 자산, 부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나중에 공부하고 보면 그 말이구나. 제가 한번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상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할 수 있다 적혀 있는데 자산, 부채 이야기하는 거고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이걸 구분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막 드리고 나서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책이 보이죠? 그죠? 내용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복습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책 보고 잘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황을 맞춰가지고 막 가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책을 그냥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에 대한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게. 처음 그냥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와 같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읽어봤을 때는 지금 제가 2시간 동안 재무상태표 이야기했는데 이 한 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습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시간도 많이 소비 안 되는데 그때 봐야 내가 지금 이해가 뭔 말인지 모르면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질문하셔서 제가 수업할 때 설명했던 거면 이런 한 거였다, 이거 설명했던 거다라고 말하면 금방 이해 가실 거고, 만약 안 한 거였다면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복습하자고 할 때 복습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도 저와 같이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재무제표하고 회계 기준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그 뒤쪽에 재무제표에 대한 컴퓨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컴퓨터도 같이 조금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아니면 시간을 좀 내주셔서 이 사이트의 아래쪽에 K랩 수업용 있죠? 이 프로그램만 설치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